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워싱턴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전해주신 것이 이 아이스 이민 단속국이 IRS 국세청과 함께 이 납세 정보까지 공유하면서 이 불체자 체포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전해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관행 전통을 완전히 깨는 30년 만에 깨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미국서 돈을 벌면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라라는 것이 이제 연방 정부 특히 국세청의 그동안의 그 강조였고요. 그렇죠. 또 그거를 또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시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보통은 맞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로 이제 세금 보고를 하는데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ITIN 번호라는 것을 인디비듀얼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그걸 발급해 주면서까지 세금을 걷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은 왜 세금을 그럼 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팬데믹 시절에는 이제 혜택도 좀 봤었고, 또 더구나 이제 이민 기억하면은 항상, 오래된 분들 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온 사람들을 우대하는 것처럼 모든 법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성사는 안 됐지만은. 이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도 돈을 벌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또 세금을 많이 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류미 비자들이 세금을 낸 그런 금액까지도 추산이 되고 계속 그래 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아이스는 뭐 이민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체포해서 추방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에게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납세 정보를 좀 공유해달라. 뭐 전체 미국민들의 그 납세 정보를 다 1억 몇천만 가구, 6,500만 가구의 납세 정보를 다 공유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요청한 게 70만 가구였던 모양입니다. 70만 가구. 그리고 이제 70만 가구도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그 납세 정보인데 이제 말은 불법 취업자로 보이는, 즉 그러니까 미국서 일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아이스가 이제 IRS에게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스가 갖고 있는 정보는 꽤 오래되고 다 주소나 그런 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 보고는 바로 최신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신 정보로 이 이름과 주소 이런 것을 갖다 주면은 대조를 해서 납세자 정보를 최신 정보를 좀 달라. 그러면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신 그 주소지로 쳐들어가서 체포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네. 2주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제 IRS는 아이스의 상부기관은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고요. 또 이제 IRS 국세청의 상부는 재무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위에 부처 간에 요청했을 때 국토안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에게 이 요청을 했는데, IRS 당시 청장이 2주 전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사상, 형사상 다 처벌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납세자 정보는 어떻게 해도 이제 공유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또 거절했던 당시 국세청장이 그 다음날 바로 은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시절에는 더 이상 뭐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본 모양이고요. 이런 납세 정부 30년 이상 된 금지 관행을 갖다가 깨고 지금 들어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아이스나 국토안보부에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그냥 은퇴를 선언해버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고문이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해갖고 이제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법률 고문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로운 국세청장 대행
그리고 법률 고문이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합의가 적어도 70만 명의 서류 미비자로 보이는 70만 명의 납세자 정보를 아이스에게 넘기는 그런 합의가 거의 임박했다. 거의 가까워졌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미 언론들에 잇따른 보도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는 이제 금명간 발표를 하거나 아예 시행에 전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방법은 이제 그런 것인데, 당연히 이제 아이스가 먼저 그 서류 미비자로 보이는 또 불법 취업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같은 것을 먼저 IRS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주면은 IRS가 이제 최신 정보, 납세자 정보로 대조를 해서 그것을 업데이트된 이름과 주소 또 이메일, 전화번호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건네주는 것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는 곧바로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자 체포 작전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IRS가요 납세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거는 30년 금지였는데 그 관행을 깨고 지금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위법하다 이런 논란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2주 동안 이제 새로운 국세청장 대행과 법률 고문이 적극 고려를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아마 그 방법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도 이제 그렇고요. 이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IRS가 납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할 수 있는 타기관에게 넘겨줄 수 있는 한 가지 예외가 이제 대표적인 게 범죄 수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수사. 네. 그 다음에 범죄 수사도 그냥 수사상 필요하니까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FBI나 어디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수사상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까지 받아서 요청할 때에는 납세자 정보를 갖다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외 조항을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얘기한 것이 추방령,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라고 해서 수백 가지 돼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 사람들만 해도 130만 명이나 됩니다. 아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70만 명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130만 명 중에는 뭐 일가족들 돈 벌어서 이제 세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빼고는 한 70만 명, 아마 세대주가 되겠죠. 납세자 가구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해서 이제 돈을 버는,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70만 명을 추려서 줬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송이 걸리는 건 분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기할 때 이 최종 추방령은 법원에서 이민 판사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이 이미 다 떨어졌고 또 형사 범죄자로 도망자로 수백 가지 되는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두 가지 예외 요건을 다 갖췄다고 지금 국토안보부 IC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IRS도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히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최종적인 얘기는 법원에서 또 소송이 걸릴 게 분명하고 법원에서 또 판단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지금 보면은 신속 추방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추방 재판을 거치게 되면은 하세월이거든요. 수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적체 건수도 370만 건인가 이렇게 적체돼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추방 재판에 필요 없는 분들부터 먼저 체포해서 추방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 단속국의 기본 목표인데요. 여기에 이제 1번 타자로 들어간 게 130만 명인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오래된 거 아니겠습니까? 추방 재판 받은 지도 오래됐고 잠적한, 그러니까 최신 주소나 그렇게 없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잠적했는데 고지고대로 예전에 이민법원에서 쓰던 그런 주소가 그대로 이미 최종 추방령까지 받았는데 그저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납세 정보를 최신 정보로 끄집어내서
요 예외 적용을 해서 소송이 걸리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아마 최소한 70만 명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수는 최신 정보 주소지가 파악이 돼서 이민 단속국 요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덮쳐서 체포되는 그런 사태가 속출하지는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금 보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체자 중에서. 당연히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뭐 가뜩이나 이제 세금 보고를 꺼려한 사람들은 캐시로 받아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많이 계시겠죠. 우리 뭐 한인 사회에서도 우리 한인 사회도 그럴 텐데 이건 뭐 고용주들도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좀 낮은 임금을 줄 테니까요. 그렇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꼭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민제도의 고장난 이민제도 브로큰이라고 항상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그런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그 단속만 해갖고는 사실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게 이들이 세금을 내온 게 2023년이 이제 한 900억 달러 가까이 세금을 냈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이거 다 이제 없어지면 그것도 관세 수입 들어오는데 다른 반대적으로는 미국의 수출이 안 되고 그렇죠, 미국의 그렇죠. 수입업자들도 돈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미국 정부의 세입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근데 누구를 위한 지금 이민행정, 이민 단속인지도 참 상당히 그 의문을 사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것 매일매일 지금 그것만 국내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비자 신청자들은 뭐 당연히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영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의 SNS 정보까지 아마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민 서비스국이 이제 고지를 해서 5월 5일까지 커멘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럼 여보세요? 한면택 투파오님? 이민 수송권 네. 수속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기자들만 해도 9,500명이라고 한인들만 해도 9,500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분들하고 시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 SNS를 갖다가 다 뒤져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많은 반미 태도를 주로 본다고 합니다. 반미 태도를 뭘로 판단할 것인지 정말로 진짜 이거는 미 헌법, 수정헌법 일조의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글쎄 네. 말이에요. 이런 건데도 지금 매번 이것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악법도법이라고 일단 그런 제도가 시행되면은 최소한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결국은 SNS를 아예 그만두든지 SNS를 하더라도 이제 이상한 거 좀 뭐 어디다 끌어다가 올려놓지 말고 뭐 이게 반미 태도는 뭐 당연한 것이고요. 뭐 시위 장면 같은 것도 아예 그냥 못 본 채 거기에 올려놓지 말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아이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대학가에서 반미 그런 그 친팔레스타인 시위하는데 가담도 하고 또 그런 옹호글을 갖다 게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뭐 지금 미국 들어오는 비자 소유자나 영주권자들까지 세컨더리 검색에서 다 뒤져서 그 잡아내고 있는 것도 한데 이제는 이민 신청자들, 즉 이민 수속자들인 영주권 신청자들이나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아마 신청서에 그게 들어갈 겁니다. 당신이 이제 SNS, 페이스북이나 그런 트위터 같은 거를 도서를 대라고 그걸 들어가갖고 다 뒤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기에 꼬투리 잡히는데 본인이 올리지 않았더라도 막 링크가 막 걸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 그 자녀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게 누가 들어와서 링크가 걸려 있어서 같이 의심받는
그러면은 그거 갖고 꼬투리 잡히면 뭐 이것저것 다 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각되는 그런 비율도 기각률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트럼프 행정부 기간 중에는 지금 수속하시는 분들은 SNS를 아예 끊어보내는 게 제일 최선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까탈스럽고 어려운 그런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요, 그 서류 미비자분들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세금 보고는 하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권유를 많이 했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요. 그 권고를 듣고 그 권유를 듣고서 세금 보고 꼬박꼬박 잘 하신 서류 미비자분들은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을 듯합니다. 배반당한 거죠. 지금 뭐 IRS나 그 미국 정부로부터 배반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돈 벌면은 치료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라는 게 기본 원칙이었고요. 맞아요. 정말 ITIN 번호까지 해서 내고 또 뭐 세금 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혜택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민개혁법에 항상 그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랫동안 거주해 오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5년 기다려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3년이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맞아요. 네. 구체적으로 하면서 세금 내기를 권유를 해왔는데 이제는 세금 내온 기록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요. 네, 네. 그야말로 그걸 이용으로 해서 체포 작전, 체포 이민자들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반당하는 그런 심정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네. 아이고, 이거 뭐 영주권 가지신 분들은 빨리빨리 시민권 획득하시고 맞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좀 자꾸 이렇게 앞서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선 뭐 가장 그래도 권장할 거는 이제 시민권을 빨리 취득하는 빨리 게 제일 취득하는 게 좋은데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 신청자들도 다 들인대고 탈탈 털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거고 심지어는 맞습니다. 벌써부터 맞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 시민권자들까지 귀화 시민권자들은 그걸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맞아요. 미국 정부가.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뭐 과연 정말로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한 4년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조치로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서로 간의 다툼이 줄었고 점심시간이 더 사교적으로 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에서 학생들의 모습에 큰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학교에서 벨이 울리니까 학생들이 교실에서 나오면서 이전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긴 복도를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소리입니다. 멋있다. 예전에는 학교 캠퍼스 안에서 휴대전화 들고 사용하는 학생들 모습이 만연했고 그의 학생들이 서로 얘기 나누는 게 적었지만 이젠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난달 18일 LA 통합교육부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한 이후 달라진 건데요. LA 타임스가 오늘 아침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전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건가요? 각 학교마다 다른데요. 네. 어떤 학교에선 그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맡길 수 있는 사물함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럼 그냥 사물함에 넣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학교에선 학생들이 스스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보관하면 되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자석으로 밀봉된 잠금식 파우치를 이용하는 식입니다. 회색으로 된 네오프렌 재질의 파우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단속 상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통합교육부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라는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
평가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교사와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가 발명된 이래 교육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사실 어린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뭐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 증가시킨다는 데 기여하는 증거, 데이터들이 있었고 특히 이건 팬데믹 이후로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니까 여러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학교 내 싸움이 줄어들었다 하고요. 그리고 마약, 약물 판매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나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이 결의안을 작성했던 LAUSD 학교위원회 닉 멜보인 위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은요.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수업에 집중하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나 보네요.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하고 학교 관계자들 얘기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최고는 아니지만 예. 최선이라 생각한다. 이게 한 학교 리더십 카운슬 멤버인 고등학교 3학년생의 말입니다. 수업이 좀 지루해졌을 수 있고 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스크롤하고 싶은 충동은 여전히 들지만 네. 그게 최고의 습관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고요.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위원회 다른 학생도 새로운 규칙에 맞춰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또 모든 학생들이 다 좋다고만 할 일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다른 고3 학생은 12년 동안 휴대전화를 허용해 오다가 졸업까지 남은 3개월간 못 쓰게 하는 건 뭐냐면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 나타냈습니다. 차라리 이런 조치를 시행할 것이었다면 새 학년 시작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를 좋아하진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학기 중에 시행하게 되면 학생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기 초기에 시작을 했어도 똑같은 컴플레인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실제로 또 단속을 피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어떤 학생들은 학교 측에 휴대전화가 아예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학생들은 파우치에 넣을 다른 물건을 찾아서 파우치에 넣고 진짜 휴대전화는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고 몰래 사용합니다. 예. 학교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해서 캠퍼스 안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는 한 17살 학생은 이 휴대전화를 파우치에 넣는 다른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피하면은 학교에 걸리는 건 안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휴대전화가 아예 처음부터 없다고 했을 때 학교 관계자가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봅니다. 자녀가 진짜 휴대전화가 없냐라고 네. 물어봐서 직접 확인을 하는 건데요. 그럼 네. 부모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냐 휴대전화 갖고 있다라고 대답하고요. 그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파우치에 가짜로 넣는 건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파우치에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오래된 예전 휴대전화나 아니면 안 쓰는 저렴한 프리페이드 폰 그리고 또는 그 휴대전화 배터리팩만 넣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요. 근데 가장 인기 있는 건 계산기라고 합니다. 휴대전화 대신 대신에 계산기를 넣는 네. 거네요. 이게 얼마나 걸리고 안 걸리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방법들 많이 쓴다 하고요. 심지어 밀봉된 파우치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자석을 사용해서 그 파우치를 그러니까 열게 하거나 네. 아니면 힘을 가해서 그냥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연필 같은 거 사용해서 밀봉된 주머니를 여는 그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들 이제는 유튜브 비롯한 소셜미디어 동영상에 공개돼서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게 실시가 되고 가다가 보면은 학생들도 이제 뭐 좀 참뜻을 알게 되겠죠. 예, 뭐 언제까지 꼭 내가 무슨 뭐 계산기를 넣고 몰래 쓰고 그러다가 보면 자기 혼자 쓰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학교도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서 이제 밀봉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정도는 학생들의 이러한 이제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파우치를 제조한 회사 CEO는요. 학생들의 이러한 계획과 노력에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이 회사는
10대들과 그 파우치한 접근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이를 통해서 이제 파우치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진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디자인하는 모든 것 포함해서 끊임없이 개선시키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 나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만약에 학생들이 규칙을 위반했다가 적발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그게 학교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예. 보통 학생이 처음으로 규칙을 어긴 것으로 적발이 되면 하루 종일 휴대전화 빼앗기는 데 그칩니다. 근데 그런 뒤에 또다시 위반한 게 적발되면 휴대전화 압수해서 이제 부모나 보호자한테 통지가 가고요. 그럼 그게 지정된 날에 그 휴대전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학생들이 책임을 짓도록 하는 것, 그렇게 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일제히 책임 지우는 게 이 열쇠라고 지적합니다. 네. 지금 LA 통합교육부 학교가 800여 개 학교들인데 거기서 지금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이 시행이 된 게 앞으로 계속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사우스베이에 위치한 레녹스 중학교가 2022년에 이미 처음 이런 걸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 그때 1,000명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우치를 통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변화는 거의 즉각적이었다고 이 중학교 교장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로 많이 잘 어울려 다녔고 싸움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도 비슷하게 말을 하는데요. 따라서 지난 3년 동안 이 중학교에서 이룬 진전을 보면 LA 통합교육부 학교들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물론 싫어하고 저항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이젠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는 걸 즐긴다 이런 그럴까요? 말까지 나오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얘기하시면서 박현경 기자가 복도에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랬잖아요. 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나 보네요. 아, 그렇지 않았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와 맞아요. 휴대전화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그런 네. 이제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저부터도 지금 뭐 이제 손주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한 3시 4시까지는 제가 뭘 메시지도 보내거나 뭐 절대로 안 해요. 예. 그리고 자기 부모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꼭 연락을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시간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뭐 그러면서 어떠냐 그러니까 뭐 없으면 없대로 괜찮아요. 뭐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릇이 되면은 이게 참 좋은 습관이 또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 드라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이야기로 돌아가서 뭐 학교에서 떠들고 막 저 친구들끼리 복도에서 미끄럼틀 네. 타고 뭐 맞아요. 소리 지르고 네. 막 노래 부르고 그런 장면들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현경 기자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기억나죠? 네,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고 떠들고 놀고 그러던 그럼요. 얘기하고. 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소수의 학생들이었다가 이제 점점 고등학교 와서는 거의 다수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쓰면서 변화가 급격하게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합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대한항공을 타고 이 홍역 환자 어린아이가 입국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들어오고 있고 또 홍역 환자들이 자꾸 발생하면서 뭐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뭐 홍역 뭐 저희가 어렸을 때도 뭐 이 홍역 백신을 꼭 맞고 뭐 이런 것은 뭐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홍역이라는 질병이 이게 어떤 병인지 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네. 홍역이라는 질병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질환이고요. 네. 근데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접촉이 되면 거의 90% 이상에서 증상이 발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로는 highly contagious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전염력이 강하고요. 이제 일반 그 감기랑 증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열이 나고, 그다음에 몸살이 있고, 그다음에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홍역의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보통 감기가 걸리면 몸에 발진은 나지 않는데요. 네. 홍역이 걸리면 몸에 발진이 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뭐 네. 저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서 왜 갑자기 이렇게 홍역이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되지 하고 좀 찾아봤는데 작년에 이제 CDC 데이터를 보면요. 작년 2024년도에 아하. 미국 전미에서 285명이 홍역에 감염이 됐었대요. 아하. 근데 지금 2025년 지금까지 뭐 3월 중반이잖아요. 2달 반 정도 네. 만에 지금 그거의 1.5배가 되는 378명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발병이 됐대요. 아하. 네. 네. 그러면은 홍역 백신을 맞아도 혹시 홍역에 걸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부분 걸리는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 한 95%는 홍역이 걸린 사람 중에 95%는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래요. 그렇겠죠. 네. 네,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95%. 네. 그리고 이제 이 홍역 백신이란 거는 2번 접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님 알겠지만 이제 홍역 백신을 MMR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M은 미즈, 그래서 이제 홍역의 백신이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mumps, 두 번째는 mumps라 그래서 볼거리. 볼거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루벨라라 그래서 풍진. 그래서 이제 홍역, 볼거리, 풍진 요 세 개를 같이 조합을 해서 백신을 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맞을 때는 한 살 때 아기가 클 때 한 살 때 한 번 맞고요. 두 번째는 보통 4세나 5세 정도에 한 번 맞거든요. 이렇게 두 번을 맞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홍역에 걸린 사람들을 보니까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이 95%, 그리고 한 번만 맞고 두 번째는 안 맞거나 그랬던 분이 3%, 그리고 두 번 다 맞아도 2% 정도 그 걸린 사람들이 걸려요, 있어요. 그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두 번 다 맞아도 걸릴 수는 있지만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어린아이가 자랄 때 홍역 백신은 반드시 맞아야 될 백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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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이 전화가 어떻게 이상하네요. 오호. 다시 또 다시 전화 한번 연락을 연결해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시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홍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 미국에서 홍역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서 아까도 이 조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300여 명이 걸렸는데 지금은 벌써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벌써 500명 가까이가 지금 홍역 환자로 지금 이제 진단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박사님. 네. 여기서 미국에서도 이 홍역 백신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맞아야 될 백신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아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홍역 백신은 누구라도 다 맞아야 되는 그런 백신이죠. 그런데 보면은 뭐 요즘 또 그 백신을 조금씩 피하는 그 퍼센티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홍역 백신은 어렸을 때 이제 1살에 한 번, 4살에 한 번, 2번 맞는 백신인데요. 네. 이 백신이 예전에 좀 많이 논쟁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98년도에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닥터 앤드루 웨이크필드라는 그런 영국의 의사 한 명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 논문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MMR, 그 홍역 백신을 접종한 아이들에게서 어티즘,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어티즘, 지체 장애.
지체 장애, 네, 기능 장애가 네. 많이 나타난다. 아하. 이런 거를 발표를 했어요. 1998년도에. 그래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자폐장애요. 자폐. 자폐장애. 그래서 네. 홍역 백신과 자폐가 굉장히 관련이 많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되면서 아하.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럼 이 네, 홍역 백신을 네.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그래서 그 후로 한 10년 뒤 정도에 그 정도에 다시 결론이 났는데 이 연구를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에 문제가 많았고 신빙성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홍역 백신과 자폐증 간에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이 홍역 백신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그거는 진짜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 뒤로 여러 명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홍역 백신과 자폐증은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홍역 백신을 맞추셔야 되고요. 이 홍역이란 게 드물게는 또 사람을 죽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2025년도에 378명이 홍역에 감염이 됐는데 그중에 한 17% 정도에서는 입원을 필요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질병을 앓았고요. 또 그중에 2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얼추 봐도 한 400명 중에 2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홍역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꼭 백신을 맞춰야겠습니다. 네. 혹시 홍역을 그냥 한번 이제 거쳐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면역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홍역을 한번 앓게 되면 예. 그 뒤로는 이제 면역이 생겨서 홍역을 다시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이것도 100% 프로텍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역을 앓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았어도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암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HIV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되면 몸에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도 다시 홍역을 걸릴 수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좀 안 좋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홍역 이거를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만약에 나에 있는 홍역 그 항체가 좀 낮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면역을 부스트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걸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 홍역이 이렇게 유행이다 그러면은 요즘이라도 좀 맞아야 되겠다. 이 홍역 백신을 좀 맞아두는 게 좋겠다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백신을 안 맞으셨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님이 나 안 맞아도 된다 그래서 안 맞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홍역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요. 또 면역이 좀 약해지신 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면역 결핍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HIV,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암이 있으셔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을 먼저 보시고 홍역 그 항체 검사 같은 거를 해서 만약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백신을 하는 거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홍역 백신 맞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저희 홍역 백신은 안전하고 네. 홍역 백신을 맞아서 홍역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홍역 백신은 안전하고 꼭 맞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앞서 홍역, 볼고리, 풍진 얘기하셨는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세 가지 그 예방 그 접종을 다 했었는데 홍역도 홍역인데 볼고리나 풍진 예방 주사를 맞지 않은 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라도 지금이라도 맞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맞으시는 게 좋고요. 네, 혹시라도 이런 홍역 같은 거에 이제 노출이 되시는 분이나 분인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유치원 아이들과 상대하시는 그런 분은 홍역에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과에 가면은 뭐 홍역 예방 주사 맞고 싶습니다 하면 맞을 수 있나요? 그죠. 일단 내과 선생님 보시고요. 예. 뭐 안 맞으셨지만 혹시라도 맞았을 수도 있거든요. 잘 예.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피 검사를 해서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지금 뭐 이 백신이 필요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보건부 장관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저도 그 뉴스를 많이 들으면서 우려가 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생각은 그러더라도 이제
어떤 그 부서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뭐 기관의 장이 그런 한 명이 됐다고 해서 180도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의사들이나 여러 그 부서들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잘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조재영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